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소식 가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제 2개월 동안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요.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검사 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안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제거하고 집행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수용하지는 않고 숙고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총장 측에서는 조만간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취소소송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재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네네. 했었고 네. 거기서 일정하게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거라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것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 소식은 예상 바뀌었던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집행이라고 제가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법상으로는 집행입니다. 네.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임면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에서 중징계를 해야 된다는 게 뭐 법적으로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재량권 여지 없이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뭐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좀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둘 다 이제 사퇴하는 모양새로.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약간은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또 항의성 그런 것도 있고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엇갈리는 게 뭐냐면 그 청와대 들어가기 몇 시간 전에 이제 그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미래 다짐형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미래에도 있고 뭐 SNS 글을 보면 만약 사의를 생각을 했다 그러면 좀 강한 메시지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언론은 그 일종의 권고 사직 아니냐. 네. 뭐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그 표현도 하던데. 근데 뭐 청와대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밝혔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추미애 장관 본인이 뭐 입을 열지 않고서 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 알 수가 아니고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몇 시간의 그 시간차 사이에 뭐 민주당에서 또 일정하게 역할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네. 모든 게 추정이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더 문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어떤 법적 대응이거든요. 네. 법적 대응을 좀 하지 않는다 모르겠지만 사실 징계가 지금 어제도 얘기를 좀 했지만 약하게 나왔습니다. 뭐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약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뒤집어질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해임이나 이렇게 강력한 처분이 나왔으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행정처분을 통해서 다시 이게 행정소송. 뭐 본안소송이라든지 예.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거든요.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추미애 장관은 이른바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도 숙고를 한다지만 좀 사의 쪽으로 좀 사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쪽은 지금 나가는데 한쪽은 계속 한다라는 것, 이 부분이 또 다른 어떤 쟁점이 될 것으로 좀 근데 보입니다. 좀 중요한 그 포인트가 하나가 도출이 된 건 있죠. 뭐 그러니까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둘째 치고 네.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 청와대는 그걸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런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 내고 본안 소송까지 낸다면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윤석열 총장의 법적 대응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데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여론 시장 안에서 어떤 식의 반응을 끌어낼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렇죠. 거죠.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조만간 할 거라는 거는 모두가 예상을 할 수 있었고, 다만 이제 사퇴 시점이 언제쯤이냐, 뭐 개각과 함께 맞물리는지 아니면 원포인트로 가는지, 이런 시점은 공수처가 출범을 한 이유가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마무리가 될지 여러 설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만약에 정치적으로 풀 거였으면은 이 사태가 이렇게 오기 전까지 동반으로 이렇게 뭔가 물러난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됐을 텐데 그렇게가 안 되고 좀 강대강으로 치달았었죠. 그럼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사의를 표명을 해서 대통령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갖고 이 징계가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면 일종의 항명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의 중에 누가 따르는 사람이고 누가 이를 거부하는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갈리게 되면은 오히려 윤 총장의 입지는 훨씬 좁아질 수도 있다. 여론 시장에서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직접 공수처를 띄우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총장한테 징계를 이렇게 해놓고 가는 게 오히려 공수처 출범에 더 유리할 거다. 또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옳다 그러다라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그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관적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언론이 입을 모아서 보도했던 게 이른바 국민들의 피로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뭐 그렇다고 치고 네. 그럼 피로증을 보이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 난 그냥 계속 법적 대응하면서 끝까지 가볼래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대통령하고 맞서는 어떤 이런 그 장면, 추미애 장관은 그러니까 사의를 표명을 네.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반응할 새로운 것인가. 국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꾸 포인트는 여기에 놓고 앞으로 이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또 갱신했습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미 한 주간 하루 평균 800명을 넘어서면서 이 3단계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 생활필수품 구입을 제외한 모든 상점의 문을 닫고 식당에서도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 발생만으로 1,000명이 넘었습니다. 3단계 격상 기준 진입하면서 세부 대책을 또 지금 만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면 모임 금지 기준 같은 것도 소규모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는 제안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2.5단계 조치가 아직까지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3단계 격상이 정말로 현실화가 될지는 좀 관심이 모입니다. 그게 이게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그냥 바로 3단계라고 하는 게 네. 아니라 2.5단계 플러스 알파. 네. 또 이런 것이냐 요걸 일단 좀 먼저 판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2.5단계를 했는데 지금 2.75단계 가는 거 그렇죠.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상은 식의 지금 그래 보입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5단계로 3단계 했다고 5단계로 세분은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럼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네. 그잖아요. 그럼 이제 네. 다음에 또 10단계로 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서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제 격상은 없다라는 식으로 3단계 굉장히 좀 신중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 그때는 지금 물리적으로 원래 발표했던 기준이 안 됐기 때문인데 지금 이제 평균 일주일 동안 800에서 1000명 기준에서 800명을 다 넘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여전히 지금 정부 안에서는 진짜로 3단계로 가버리게 될 경우의 여파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마 방역 당국은 좀 빨리 좀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같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계속 봐야 된다. 특히 이제 정부 입장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임시 선별 진단소 때문에 사실은 검사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선별 진료소 좀 이후에 지금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려고 시간적 간격을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적 간격을 두는 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지금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타격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조금 더 시간적 간격을 두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것도 있고 거기다가 뭐냐면 단계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올린 만큼 국민들이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 놓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지난 거리두기를 지금 제가 통계를 좀 보도를 보니까 지난번에 2단계나 2.5단계 이런 거 할 때보다 줄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올리면 이동량이 줄어야 되는데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동량을 알 수가 있는데 2단계에서 2.5단계로 많이 올렸으면 그만큼 줄여야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이동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들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는 이제 연말이라고 하는 요인도 일정하게 그렇죠.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보도 보니까 뭐 그 단속 눈길 피해서 새벽에 뭐 댄스 파티를 열고 뭐 그렇죠. 네. 적발을 장소- 하고 있어요. 장소를 또 옮겨가면서 댄스 파티하고 일반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서 유흥업소를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정말 일탈 정도지만 예. 많은 국민들이
예전만큼 동참을 좀 할지 3단계를 올려놨는데도 사실은 거리두기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 예. 그 효과 안 하는 맛 못하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판단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일정이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이제 그게 금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금토일.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주 신정이죠. 일일이 또 금요일이거든요. 금토일. 아마도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연휴. 네, 그러니까 이때 또 이동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정부를 체크하는 것 같은데 지금 2.5단계를 올렸는데도 이동량 감소가 없다라고 없다. 하니까 예. 아마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정반대로 그런 요인 때문에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 거고. 방역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 정답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예. 그죠. 그러니까 최종훈 님이 뭐 단계 올려도 사람들이 안 지키면 뭔 소용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바로 그거죠. 이거죠 사실은. 예. 어제 국회 앞에 그 헬스클럽 관계자분들이 생존권 관련해가지고 집회를 열었었거든요. 예, 12일 삭발하고 그러셨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일선에서들은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지금 피로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3단계를 빨리 올릴 거라고 할 거면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경제 대책을 패키지로 빨리 내놓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이런 방역 당국에서 우려하는 점들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은 지금 2단계에서 주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돼야 되죠. 네, 이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싣다 추락해 숨진 이 화물차 기사 심장전 씨의 사고 책임이 발전소 측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M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 남동발전이 지금 사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장례 절차가 계속 미뤄져 왔었는데 지금 남동발전과 하도급 업체 계약서를 입수해서 보니 석탄재를 차에 싣는 작업의 책임은 공급자 즉 남동발전에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던 점입니다. 화물차 기사는 지시를 받아 협력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발전소 측에서는 이 상차 업무를 자신들이 실제로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면서 화물 노동자는 담당할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당연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동발전 측은 지금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사 합의에 따른 문구 합의서에 문구를 넣을 때도 원청의 사망 사고 책임이 있다는 요 문구를 넣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남동발전이 반대를 해서요. 다만 이제 숨진 지 18일째가 되는 날이 되어서 유족들은 간신히 상복을 입고 장례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만든다 뭐 한다 이러는 와중에서 이제 벌어진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우리에게 책임 없다. 네. 라는 얘기도 이제 이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 얘기 산업안전보건법도 다 김용균법 바뀌어놨는데 예. 다 빠졌어요. 김용균은 다 빠져버렸어요. 이거 지금 어쩌면 원청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법에서 빠지고요. 또 지금 네.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계약서를 쓰면서 원청이 지도록 발전이 지도록 했는데도 이것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계약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청이 아니고 하도급체가 책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좀 갑이고 강력한 어떤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는데 그러려면 약자를 도와주려면 결국은 법이 필요한 건데 뭐 앞으로 좀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법이 없고서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네. 결국 중대기업 기업 처벌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기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 반문을 하고 싶은 게요. 물론 건설 현장은 좀 약간 다르겠지만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하청을 주더라도 작업 공간은 원청의 공장이나 작업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재해라고 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 이제 안전설비 비읍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그러면 하청에게 작업 줬다고 그러면 안전설비도 니네가 그 우리 공장에다 다 설치해라 이렇게 하나요? 그런 원청 받나요? 그 법이 지금 우리는 그런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법 체계를 봤을 때는 예. 차 사고가 나면 그 사고한 그 사람, 당한 사람, 그 직 바로 위에 있는 중간 관리자의 책임으로 봐버리는 법 구조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법 구조는 뭐냐면 이거는 그 중간 관리자의 책임이 아니고 아주 상급 분야 여기는 원청 같은 게 안전한 시설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못 해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처벌받아라 이런 구조거든요. 예. 이게 그 관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 법 구조대로라면 네가 안전을 더 주의해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 책임자에게 그럼 안전 설비를 그 설치할 수 있는 예.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도 있고 다 권한도 아니, 있어야 되는데 뻔한 얘기가 근데 문제는 그 안 지켜지고 있고 쉽게 말하면 억지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세상에서 거죠. 지금 이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망 사고는 계속 똑같은 이 발전 사고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음.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책임은 안 지고 있고 원청은. 네. 결국은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이슈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그러니까 1월 8일 안에 통과시키겠다라고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 공언을 했었고요. 또 이제 지금 단식하는 분들 찾아가서도 해결을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의 뭐 의견 정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책의 총을 열어가지고 확실하게 매듭 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안들이 올라와 있지만 결국 핵심은 이제 뭐 정의당 안과 민주당 안에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보게 되면 결국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둘 것인가, 이들이 어느 정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둘 것인가, 여기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을 텐데 4년의 유예기간. 네, 지금 박주민 의원 안은 4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건데 이거는 지금 너무 길다, 사실상 책임 회피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단식하는 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다면은 뭐랄까 그런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인터뷰를 해 보면 이제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법 네. 간의 이제 상관관계 이것들을 이제 그 좀 조정을 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좀 귀를 열고 들을 필요가 있다. 이 점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